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주식시장 정말 화려했죠, 네. 마무리가. 네. 또 2021년 시작하는 첫날도 아주 화려하게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높이 오를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보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승 탄력은 확실하게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국내 증시는 국내 수급 변수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배당락 전에는 금융투자의 대규모 순매수가 시장을 끌어올렸고, 배당락 직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량 순매수가 시장을 견인하면서 미국 증시가 빠지면 덜 올라가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 경제가 좋고 한국 산업이 좋고 그리고 한국의 수출이 좋고 펀더멘탈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상승 탄력이나 폭이 좀 강한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도 강세론자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전망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응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출구 옆에서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구 옆에 있다라는 건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불안하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 불안한 이유가 지수가 높은 겁니까? 아니면은 그 속도가 빠른 겁니까?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코스피 뭐 11월 말에 2021년을 전망을 하면서 3080을 제시드리긴 했는데요. 원래 당초 예정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지수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런데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서 지수 밴드를 제시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3080이 굉장히 높은 수치였죠. 그렇죠. 그때가 한 2600? 네, 700? 2500, 500? 400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제시한 밴드가 지금 중간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상승 속도가 빨랐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강세를 예상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조정이 적당히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근데 지금 이제까지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죠. 없었죠. 네. 근데 보통 보면 수급은 지금 전부 개인이 사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버티게 만들고 끌어올리는 것은 개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업종 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을 매매하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800억밖에 안 산 것처럼 보였지만, 화학 업종,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을 2,800억을 샀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를 1,400억 샀고,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1,000억을 샀습니다. 그래요?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 업종들을 순매수, 차별적인 순매수를 하면서 확 끌어올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최근 또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전혀 못 봤던 대형주들이 폭등세가 연출되고 있죠. 그러게요. 뭐 대형주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뭐 작년 하반기, 올해 연간 전망을 하면서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국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큰 트렌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금만 사도 튀어오르는 효과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 패턴은 과거와는 완전 다릅니다. 작년 한 해 코스피 시장에서 샀던 매수 규모가 47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대형주거든요. 대형주를 좀 잠식하는 효과, 그러니까 물량을 잠식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100이 있었던 공급에서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매매 공간을 펼쳤다면, 지금은 그 규모가 95, 97로 줄었다는 거죠. 이 안에서 매매 공간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몇 천억만 사도 시장은 10%대 폭등을 하는,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마 2021년에는 이런 흐름들을 좀 자주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한 현상이 바람직한 건가요?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별로 좋지 않은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버블이나 아니면 과열 양상으로도 갈 수 있겠고,
시장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외국인이 사거나 그런 업종들을 보면은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다만 그 속도가 빠르다, 좀 상승 강도가 좀 강하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경기는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3080 제시하셨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뭐랄까요? 데드라인 같은 게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2021년 한 몇 분기 정도? 저는 2분기 말 3분기 초반 정도엔 3천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거의 자료에 썼지만 3080을 타겟으로 제시드리면서 3000 시대 진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3000을 넘었다고 해서 끝났다가 아니라 3000을 넘고 그 이상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뷰와 하우스 뷰를 조금 맞물려서 이렇게 쓴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3000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 2분기 정도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3000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좀 고민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시계열을 무시하고 말씀을 드리면 편합니다. 그냥 사시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보는 지수대가 여기까지니까 그냥 사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네, 거니까. 네. 그런데 솔직히 그러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리고 전략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시계열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사자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같은 시장 상황이 3월 말 코스피가 1400대를 봤을 때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그 원래대로라면 이제 조정이 좀 큰 폭으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너무 과열된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개인들이 산 거는 괜찮은데 네. 그 개인들 가운데서 이 B2 네, 소위 네. 이 B2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럴 경우 견디기가 되게 어렵지 않느냐. 맞습니다. 예, 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일단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시장이 커지니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따라가서 사는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런 쪽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수준에서 빚을 내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제가 아는 후배도 코스피가 많이 빠졌을 때 대거 들어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2450대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 팔아야 되냐고. 그래서 너 급한 거 있냐? 뭐 빚을 냈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은 게 있냐? 그랬더니 뭐 얼마 있다. 일단은 팔고 그건 다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라. 길게 봤을 때는 네가 급한 거 아니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감내할 수 있는 투자 규모를 갖고 매매하시는 게 맞고 지금 코스피가 3000선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좀 무리하기보다는 무리했던 부분들을 줄여나가야 되는 시점은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인들이 이렇게 최근에 계속 연말서부터요. 네. 계속 아주 큰 액수를 사기 시작한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뭐 따로 있을 뭐 원인을 이유로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 펀드 열풍이 불었을 때 매매 패턴의 영향들을 보면은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펀드로 자금들이 대규모 들어오는 경향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시장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렵거나 내가 주식 비중이 없으면은 좀 더 상대적으로 안도를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뜨거울 때 내가 여기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불안감이 좀 더 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 비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지금부터라도 계속 발을 담가가고 시장이 조정이 있다면은 땡큐 하고선 더 사는 전략을 가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민은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겠죠. 그렇죠.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가 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가 고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좀 과열 양상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 이번 주까지 상승하면 10주 연속 상승이거든요. 1980년 이후 10주 연속 상승한 경우는 5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3번은 한 15에서 20%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2, 3주간의 그 조정을 거치고 2차 상승 추세를 겪었던 반면에 2번은 여기서 오버슈팅을 계속 이어가다가 한 번에 꺾여버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2번의 사태가 카드 사태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2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전망을 지금 막 작성하면서 왔는데 그 큰 화두는 쉬었다 더 멀리 갈까? 아니면은 끝까지 갔다가 꺾일까라는 고민인데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쉬었다 더 멀리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꺾이는 데는 쉬는 데도 이유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게 그 어떤 빌미가 될까요? 그 이유를 몇 달 동안 많이 말씀드리긴 했었죠. 그렇긴 한데, 왜냐면은 코스피가 밸류에이션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좀 과열량상 과열권에 들어간 건 맞았고요. 지금 14배를 넘어서고 있는, 가까워 가는 상황에서, 과열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들에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들을 보면 11월 이후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모든 이슈들을 호재로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부양책은 더 강해질 거야. 유동성은 더 공급될 거야. 코로나19가 심화되면 유동성 공급 더 하겠지. 경제 지표가 좋으면 앞으로 경기 더 좋아질 거야. 백신 나오면은 이제 경기는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양립할 수 없는 변수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변수들을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해석하는 것, 반응하는 것을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미국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되었었던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네. 그게 첫 번째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지금 고용지표 예상치를 보면은 전월보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신규 취업자 수 또한 10,000명대로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8일날 예정된 삼성전자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최근 실적 전망치를 보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들이 실적 하향 조정세가 좀 뚜렷합니다. 수출은 좋긴 했지만 환율 효과에 대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저는 원화 강세가 시장의 실적 모멘텀을 망가뜨리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4분기처럼 예상치 못했던 급격한 원화 강세는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개인이 그렇게 하루에도 1조, 2조씩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일단은 기관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연말에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를 한 4조 정도 유입됐거든요. 프로그램 매수가.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투신 쪽은 계속적으로 펀드 환매가 나오면서 매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한국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비중 조절 때문에라도 줄일 수밖에 사이즈가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멈춰 있는데 한국 증시만 올라가게 되면 다른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국 증시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지 않고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관 쪽에서는 그렇게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은 몇 달째 지금 11월 한 달 동안만 엄청나게 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업종별로 보면 많이 오른 업종은 팔고요. 덜 오르거나 실적은 괜찮은데 소외되었던 업종들은 사고. 그래서 지난주 그러니까 12월 말에 급등을 했던 업종이 반도체였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반도체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집을 했던 게 2차 전지 인터넷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폭등을 하고요.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는 또 팔겠죠, 외국인이. 그러다가 덜 오르는 업종들을 또 사고, 이런 매매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좀 눈여겨볼 부분은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
코스피가 2,80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외국인이 하루에 5천억 정도씩 선물 매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스탠스를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시장에 대한 뷰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과열에 대한 부담들은 계속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시장 상승 분야가 꺾이질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순환매에 대응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뭐 주린이 분들이 워낙 새로 시작하신 네. 분들이 많아서 그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많이 5천억씩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선물을 매도한다라는 의미는 솔직히 지금 한국은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식 비중을 해지하려는 성격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선물이라고 한다면 향후 미래에 대한 가격을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향후 선물 매도한다는 의미는 향후 시장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하락 쪽에다가 네, 하락 쪽에 좀 베팅을 하는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주식에는 트레이딩,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는 전략, 두 가지 투 트랙을 가져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일단 뭐 그 현물 가지고는 단기 트레이딩을 네. 하고 장기적으로는 좀 하락 쪽에다 베팅을 걸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하락에 좀 무게를 실어가고 있다. 무게를 그러니까 실어가고 있다. 세게 베팅을 한 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좀 플랫한 상황, 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다가 작년 연말에 코스피 2,800을 넘어서면서부터 이런 방향성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렸고 외국인들의 뭐라 그럴까? 이거 좀 표현이 좀 그렇게 했는데 밥이었잖아요. 특히 개인들이. 네. 이번에 다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길게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면은 뭐 코스피 시장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수급 영향력을 본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향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시장을 뭐 일시적으로 뭐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따라서 엇갈리는 흐름들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대형주 위주로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그렇게 본다면 올해도 2021년에도 작년과 같이 외국인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어떤 조정이 오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변동 폭이, 그러니까 네. 조정 폭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과거 연속 상승이 있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16% 정도 있었고요. 적게 받았을 때 한 9%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의 변동성 정도는 열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600, 2,700선 정도, 좀 많이 빠져도 2,500선 정도.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피해야 될 조정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조정이냐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딱 겁먹고 던질 거냐. 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조정이 피해야 될 조정이면은 여기서 더 가더라도 팔고 떠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온 데에 대한 부담들이 있고,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경기 흐름이나 실적 흐름이 깨지면서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자 심리나 수급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지, 지금까지 시장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들을 깨뜨리고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면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좀 길게 보셔서 뭐 종목이든 지수든 10% 뭐 15% 조정은 뭐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이 없고 내가 감내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10%, 15%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 네. 이 기준이잖아요. 종합주가 지수가 이 정도 빠지게 되면 개별주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큰 종목은 20, 30%도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B2 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상당하겠네요. 네. 데미지가.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잘 보면은 좋은 종목들 중에서도 코스피가 2,900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고점을 못
선한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담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업종이 인터넷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넷 쪽이 요즘 그 초반에 확 올랐다가 네. 좀 횡보 조정을 받아보지 않았나요? 횡보 8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 조정도 한 20% 정도 받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계속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는 조금 과열 양상이 좀 있다. 그래서 매수 타임을 좀 늦추고, 좀 비중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들어가도 괜찮은데, 좀 비중이 일정 부분 있으신 분들, 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좀 매수 타임을 늦추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네. 그때 이제 좀 담자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반도체주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전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아까 얼핏 이렇게 신문 이렇게 검색하다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뭐 11만 원대로 네. 조정받았다, 네. 상향 조정됐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이제 4사분기 실적은 약간 좀 안 좋을 수 있다 네. 우려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계리를? 내년 실적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실적이죠, 올해 실적은. 네, 올해. 실제로 보면은 4분기 실적 전망은 굉장히 하향 조정이 한 두 달 동안 3%, 6% 정도까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내년 실적, 올해 실적이죠. 헷갈리네. 2021년 실적 같은 경우는,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온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들은 맞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뷰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단기 변동성, 좀 그동안 많이 올라온 데 따른 되돌림 과정 정도를 야기할 수 있는 변수지, 이게 갑자기 시장이 꺾이게 만들, 주가를 꺾을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흐름들이 2017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슈퍼 사이클일지 아니면 더 길게 갈지,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가늠하기 좀 어렵지만, 그때랑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는 팡 기업들만 보면 됐습니다. 서버 투자. 근데 지금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ICT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정책들이 대거 들어왔거든요. 중국은 뭐 7대 신인프라 투자 정책이 있었고요. 미국도 지금 5G라든지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 남미,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그런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작년부터도 반도체 계속적으로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금 눈높이보다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11월, 12월 달에 보여줬던 증시 흐름은 좀 과도한 상승이라고도 단기적으로 과도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2021년을 좀 예고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11월 달에 왜 이렇게 강세 반전을 했냐.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좋고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한국 수출이 좋았고요. 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그러니까 위안화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대거 유입됐죠. 그리고 12월 달에 왜 좋았냐? 국내 수급이 탄탄하다 보니까 쉽게 조정 안 받고 올라갔다는 흐름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2021년에도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수출이 좋아진다면 상승률은 더 커질 거다. 두 번째, 국내 수급이 탄탄하다면 상승 탄력은 강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시점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고점은 아니나 네. 최고점은 아니지만 갈 길은 아직 남아 있지만. 너무나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네. 한 10에서 15% 정도. 네. 네. 그러니까 갈 길은 아직 멀고 갈 산의 높이는 아직 높다,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힘든 구간,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면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는 비중이 작은 분들은 오히려 네. 매수의 기회로 삼고, 네. 그거에 대비해서 비중이 높거나 비투하신 분들은 좀 일부 정리를 네. 좀 하시는, 그렇게 대응을 하는 하시는 게 게 이제 아무래도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